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 밀착형 시사 토크쇼 노정렬의 시시각각입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의 핫 이슈를 시시각각 쉽고 친절하게 풀어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코너를 소개합니다. 오늘 새롭게 선보이는 첫 번째 코너가 있습니다. 이른바 정가 이슈입니다. 우리 대전, 세종, 충남 지역의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보수와 진보 논객을 모시고 우리 지역의 핫한 이슈를 그야말로 뜨거운 설전으로 풀어내 보겠습니다. 오늘은 민주당의 조승래 의원 또 자유한국당의 이장우 의원이 출연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전 방문의 소식과 그 의미를 짚어보고요. 대덕특구 이노베이션 문제, 또 트램의 예비 타당성 면제 가능성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인한 우리 지역의 도시 재생 사업에 미칠 영향도 뜨거운 설전으로 풀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너입니다. 요즘 우리 지역의 대형 화재들이 아주 빈발합니다. 특히 행정안전부의 발표에 따르면 세종과 충남 지역, 대전 지역이 안전에 아주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원인은 무엇인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 대책을 전문가들과 함께 확실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정렬의 시시각각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노정렬의 시시각각이 기획한 야심찬 코너입니다. 정가 이슈 오늘 안내해 주실 두 분을 만나보시죠.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조승래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이장우 의원도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장우입니다. 네, 두 의원님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양당의 의원님들이신데 오늘 뜨거운 설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 문재인 대통령의 대전 방문입니다. 지난해부터 각 지역을 이렇게 돌면서 지역 특성을 감안한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바로 지난 24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대전을 방문했습니다. 어떤 의미와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좀 전에 이제 그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께서 작년 가을부터 지역을 쭉 순회를 하면서 지역의 이제 혁신 성장의 전략이나 또 이제 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려운 또 지역의 또 경제 여건들도 좀 살펴보면서 정책적 대안이 어떤 게 있을지에 대해서 하는 이제 그런 행보를 하셨고요. 올해 들어서는 울산에 이어서 두 번째로 대전에 이제 방문을 하게 됐고요. 네. 특히 이제 이번 방문을 통해서는 대전시가 그동안 그 수건으로 이제 생각해왔던 이제 대덕 특구에 대한 그 리노베이션 문제하고 그다음에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이 또 계셨고 해서 기대가 좀 크다고 보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대전시가 미래 먹거리를 정말로 좀 장기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약속이 있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고민과 네. 대전시의 고민이 다른 고민이 아니라 일치한 고민이다. 그걸 저는 확인한 게 가장 큰 성과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대덕특구를 통해서 대전시의 경제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계획.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덕특구에 대한 그 R&D 지원뿐만 아니라 그 R&D의 성과들이 기술로 사업화가 됐을 때 이 연결고리에 대한 지원까지도 하겠다라는 약속을 한 것이라서 네. 종래의 그 대덕특구에 대한 지원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그런 약속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대전시를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특별시로 만들어 가겠다라는 이제 확실한 약속이 있었다고 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당 의원답게 큰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우리 이 의원님도 행사에는 참여하셨잖아요. 저는 어제 못 갔습니다. 아,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뭐 대통령께서 대전 방문한 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 또 잘하셨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어제 대전에 와서 그 대덕 특구 리노베이션 문제를 언급하신 건 아주 잘하신 일이다 이렇게 보고. 근데 이 후속 대책이 어떻게 될 건지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말잔치에 끝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말잔치로 끝나지 않도록 네.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게 1조 원 정도 사업이 되는데 현재는 그 어느 부처가 주도를 할 건지조차 지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후속 조치가 어떻게 신속하게 되는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트램 예타 면제 가능성을 시사하셨는데 어쨌든 도시철도 2호선 기능이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늦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시장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면서 이런 현상이 있었고 근데 이 트램 문제도 과연
150만 대전 시민의 도시철도기능으로서 적합하냐 아직도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염홍철 시장 때 결정한 사업이 좋다는 분들도 의견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대통령이 이 지역에 오신 건 중요합니다만 그동안 인사에서 우리 대전 지역에 장관 한 명이 없지 않습니까? 차관도 지금 거의 없는 상황인데 이런 인사상 그 대전 홀대 이런 것들도 우선 좀 해결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공기업, 철도공사, 수자원공사 그리고 철도시설공단 이런 공단에도 지금 대전 출신 한 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이런 문제도 대전을 정말 아끼고 충청을 사랑하면 좀 호남 영남 중심의 어떤 장관, 청와대 인사 이거 할 게 아니고 충청권에 좀 배려를 더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그건 좀 약간 사실은 좀 교정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이제 산자부 장관은 그 지역 고등학교를 나온 그 성인모 장관이 대성고등학교를 그럼 고등학교는 돼 우리 있고요. 지역 출신이긴 하죠, 그러면. 그럼요. 예, 그리고 대전 출신입니다. 예. 근데 뭐 지역을 챙겼다는 얘기 그동안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아니 근데 뭐 장관이 꼭 지역만 챙기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혹시 소홀함이 있었다면 그럼요. 반드시 한번 그러니까 생각해 주십사 하는 인사상 건 혹시 이제 가졌던 그런 좀 어려움이나 우리 조성래 의원 있으면 같은 분 뭐 장관 입각도 시켜도 되는데요. 좀 적극적으로 추천 좀 해주십시오. 아니 뭐 설전이 오가다가도 또 덕담이 오가시고 두 분이 아주 좋습니다. 일단 대덕특구 재창조 문제는 이렇게 이번에 행사 주제 슬로건이 대전의 꿈 4차 산업혁명 특별시 그리고 문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말 그대로 총론적인 차원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이 의원께서 말잔치에 그쳐서는 안 된다. 후속적인 조치가 제대로 착실히 진행이 돼야 된다. 이건 맞는 말씀이고 이번에 오신 분들이 그래도 그 관련된 그 장차관들이 많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실제로 이제 그렇습니다. 큰 비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비전을 이제 정리해서 발표를 하면 그 비전을 수행하기 위한 이제 구체적인 또 실행 계획들을 또 만들게 돼 있고 그 실행 계획에서 담당해야 될 게 바로 이제 그 리노베이션 대덕특구 리노베이션 용역비가 그래서 10억이 배정이 돼 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아까 이장 의원님 걱정하신 것처럼 과기부나 한 부서만 가지고 하면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니까 범부처 차원에서 용역을 좀 해달라고 우리가 이장 의원님과 저가 이제 같이 노력을 해서 부대 의견으로 그렇게 달아놓은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과기부를 뛰어넘어서 범부처 차원에서 리노베이션 계획을 세워달라는 것이고 그 의미는 뭐냐면 그게 단순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단순한 연구 개발을 뛰어넘어서 그 연구 개발의 성과가 지역 경제에 침투될 수 있도록 이런 구조를 만들자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지난번 대통령 방문에서 말씀 나눴던 것 중에 핵심적인 게 그런 겁니다. 그 대덕특구에서 성과가 만들어진 연구 개발의 성과들을 사업화하고 또 사업화한 것을 단순하게 사업화를 뛰어넘어서 일종의 테스트 베드를 만들어서 실증화를 하고 실증화를 통해서 양산하는 구조까지 이 구조를 짜나가자라는 이제 취지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라서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이 과정에서 사실은 대전시와 지역의 또 정치권이 또 해야 될 몫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화시키고 사업 하나하나를 엮어서 이렇게 구조화를 시켜나가고 비단 그게 대덕특구뿐만 아니라 그리고 유성뿐만 아니라 대덕구나 동구 등 대전 전역으로 이 혁신의 성과들이 대전 전역으로 좀 확산될 수 있는 구조를 짜는 것은 예. 결국은 또 우리의 몫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 의원님이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트램 문제가 또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일단 대통령은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 트램에 관한 예비 타당성을 면제할 수도 있다 이런 걸 시사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트램 자체에 대해서도 하자는 측과 찬반이 갈려서 말이죠. 트램 부분은 이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아니 저는 솔직히 트램은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보시는군요. 그동안 말씀을 많이 안 드렸는데 네. 그건 뭐 시정이 혼란스러워질 가능성도 있고 핵심적인 이유는 트램의 문제가 이 트램은 그 한 30만에서 50만 정도 이 관광 도시, 그 도시 계획이 잘 돼 있는 도시 이런 데 가능성이 좋고요. 또 트램이 한번 문제가 생기면 전체 도시 그 교통수단이 마비되는 이런 어려움도 있고 또 수해나 이런 눈사태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취약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의견은 트램 부분이 우리 대전시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이 정책을 다시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도조차
좀 판단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 그런데 이제 어제 뭐 트램뿐만 아니고 저는 대통령께서 어제 이 대덕특구에 방문을 하셔서 그 대덕특구가 연구기능 중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연구기능을 대구에 광주에 이렇게 분산을 그동안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텅텅 빈 데가 많습니다. 이것도 보셔야 되고 또 산업 현장에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중소기업인들이 얼마나 최저임금 인상에 급격한 인상 또 근로시간 단축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이런 현장을 방문했어야 된다고 나는 이렇게 봅니다. 대전에 와서 결국 은흥정이 거리 뭐 이렇게 젊은이들 만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지금 국가 경제가 굉장히 침체를 걷고 있고 자영업 중소기업 실업 문제가 이렇게 지금 높아지고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행보의 어떤 설계가 잘못돼 있다. 알겠습니다. 어려운 곳으로 가야 되는데 정말 그런 데는 피하고 정말 가서 또 보니까 어제 뭐 생신이라고 뭐 케이크 해드리고 했던데 지금 그럴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아, 날카롭게 들어오셨어요. 예,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또 정치하는 또 이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국민들의 어려운 현장에 가서 당연히 공감을 하고 말씀을 듣고 또 그에 따른 또 꿈과 용기도 또 드리고 또 해결책도 제시하고 하는 노력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그 대통령이 또 그걸 안 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국가의 이제 미래 먹거리라든지 대전시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야 할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같이 좀 진행이 되는 것이라서 그러니까 이제 어제 그 오차는 이제 그 칼국수 집 가서 식사를 경제인들하고 하고 경제인들로부터 여러 가지 최저임금 문제라든지 지금 현재 경기 문제라든지 또 일자리 문제라든지 이런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도외시하고 하는 행보다라고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병행해서 하고 있다. 저희가 이슈가 많아서요. 그 저희 지역을 둘러싼 또 국가적인 것과 연결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두 의원님의 핵심적인 걸 저희가 다 듣고 싶어서 간단 명료하게 핵심을 좀 짚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의원님께서는 트램은 문제점이 많아서 약간 반대 의사 쪽이신 것 같은데 우리 조 의원님 어떻습니까? 예, 그 트램이 가졌던 이 트램까지 오게 된 이제 역사적인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을 다 설명드리면 사실은 좀 뭐 너무 이렇게 좀 지난한 과정이 될 것 같고요. 그런 우려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어쨌든 그 민선 6기 또 7기에 넘어서면서 어쨌든 일관되게 또 결정됐던 사항들에 대해서 지금 다시 변경한다는 것은 엄청난 혼란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혹시 그렇게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대전시도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지하라든지 그렇게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또 저희들이 뭐 유럽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규모가 큰 도시에서도 트램이 잘만 또 작동되는 것도 있고 해서 그리고 또 현대적 트램은 또 과거의 트램하고 또 좀 양상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완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지 않냐 싶은 생각입니다. 대통령이 이제 뭐 예비 타당성 가능성까지 면제 가능성까지 시사했으니까 예. 그런 점에서는 예타가 면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는 거고요. 그렇게 거의 뭐 29일 날 아마 발표가 될 텐데요. 거의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이제 그때그때 이슈가 떠오르는 대로 의원님들을 모시겠습니다. 요즘에 대한민국 전국이 이른바 손혜원 전국이 됐습니다. 굉장히 뜨거운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뭐 1시간짜리 주제라서 핵심적으로 손혜원 의원의 이번 목포 지역의 부동산 매입이 투기다, 아니다 이렇게 갈리고 있습니다만 먼저 이장우 의원께 여쭙겠습니다. 투기성이 있습니까? 당연히 투기죠. 왜 그렇습니까? 아니 공직자가 도시를 재생하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국가 정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도시 재생 사업에 적극적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지 본인이 가서 본인 가까운 분들 명의로 친인척 명의로 사들이고 부동산이 폭등하고 어쨌든 그 사들였던 그 부동산 폭등 부분은 잠깐만요, 의원님. 폭등 부분은 일부 언론에서 뭐 4배가 뛰었다 그러는데 현장에서 팩트 체크한 바로는 뭐 200만 원 정도 오른 걸로 돼 있는데 몇 배는 아니고요. 평당 200만 원이 폭등 아니, 아닌가요? 원래 애초 가는 200, 300이기 때문에 네. 언론에서 말한 대로 3배, 4배가 돼야 폭등이라는 말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200 올라도 폭등입니까? 예를 들어서 평당 100만 원 아니면 예. 10% 뭐 올랐다든가 이런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평당 100만 원 이상 오르는 폭등이죠. 폭등이고 또 하나는 어쨌든 사들였던 분들은 친인척이고 또 관련자들인데 이분들의 땅의 가치가 오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직자가 지금 해야 될 일과 안 해야 될 일을 어디를 구분을 못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에 나와서 계속 본인 변명을 해대는데 저는 민주당에서 단호한 조치가 있었어야 되고 정부 차원의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수사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손혜원 의원의 그동안 여러 가지 처신에 대해서 수사를 신속하게 하는 것이 현 정권의 부담도 덜 주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 이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우려. 지금 현장에 가보니까 국민들이요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을 많이 합니다. 일반 시민들께서. 그런데 민주당이 도리어 대변인들이 보니까 일부 옹호하는 발언도 하고 계속 그러는데 대통령 영부인 친구라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읍참마속을 해서라도 현 정권의 어떤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현 정부가 좀 해야 될 저는 도리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하신 말씀 뭐 많으시겠지만 손 의원 자신은 당적을 일단 내려놨고요. 또 검찰 수사도 응하겠다고까지는 밝힌 상태인데 조승우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어쨌든 뭐 이제 투기냐 아니냐에 대한 것을 검찰 수사까지 가야 되는 일인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검찰 수사 이제 배당이 좀 된 것으로 좀 들어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그 여부에 대해서 이제 규명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점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이장우 의원님하고 저하고 손혜원하고 같이 전반기 때 이제 교문위를 같이 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손혜원 의원의 이 소위 캐릭터에 대해서 잘 아는데 그분이 참 뭐 하나 이렇게 소위 이제 꽂히면 그거에 대해서 참 진짜 적극적으로 하시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이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본인의 SNS 계정을 통해서 목포가 갖는 근대 문화로서의 목포의 그 가치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해왔고 주변 사람들에게 필요하면 좀 그건 일종의 트러스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치가 있는 것을 국민들이 사서 이제 보존해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런 운동 차원에서 하자라고 이제 계속 또 주장도 해왔습니다. 그리고 투기로까지 보는 거는 곤란하다. 예,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고요. 네. 그리고 투기를 할 것 같으면 거기다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그래서 다만 공직자로서 그러니까 처신을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뭐 100% 동의하지는 못합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주변에 권위를 하거나 제도나 정책을 설계하는 것으로 그 근대 문화도 보호하고 목포라는 이제 구도심을 좀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좋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행동들은 좀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투기를 할 것 같았으면 그렇게는 안 했을 것 같다. 그렇다면 이번 손혜원 의원 파문이 우리 지역에도 도시 재생 사업이 추진된다면 이 힘이나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이제 부정적인 요소가 일부 있습니다만 뭐 이렇게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도시재생 뉴딜 사업 자체가 제 지역구도 2군데가 지금 선정이 돼 있는데 그건 뭐냐면 기존의 도시개발 뭐 재건축을 하면 전체를 다 수용을 하고 새로 완전히 짓는 방식 하다 보니까 작은 땅 평수를 갖고 있는 분들은 정말 이 전세 사는 분들하고 거기를 쫓겨나 가지고 새로운 주거지를 제대로 못 마련하는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현재의 어떤 구도심을 살릴 건 살리고 새로 리노베이션 할 건 하고 네. 뭐 이런 상황에서 도로는 좀 넓혀지고 주민들 편익 공동시설은 좀 확장해주고 또 지역의 좋지 않은 환경들은 개선하고 이런 사업들의 예산을 투입하는 건데 그렇게까지 영향줄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 목포는 특이한 케이스가 된 겁니다. 사실은 이게 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고 예를 들면 전남하고 목포시가 주도하고 정부가 예산 지원하고 손혜원 의원 같은 분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개입 안 하고 예산만 잘 지원해서 도시가 제대로 가꿨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다고 봅니다. 그런데 마포가 지역인 분이 목포가 가지고 집을 22채씩 가까이 사들이는 이런 포자로 황당한 끝나는 일은 있을 수 포자로 없는 끝나는 지역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포와 목포. 예, 근데 이제 그런 저는 좀 오히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대해서 처리는 뭐 처리대로 하고 투기냐 아니냐는 뭐 밝히면 되는 문제이고 근데 이제 이 논란 과정에서 저는 좀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사실은 그 우리나라가 이제 이 문화적 가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고대 내지는 이제 왕도, 뭐 부여라든지 공주라든지 경주 같은 이런 왕도에 대한 보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이 그 동네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가치나 또 근대 건축물이 갖는 문화적 가치에 대해서 사실 좀 소홀히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대전 같은 경우에도 뭐 동구도 저희 동구도 그렇고 대덕구도 그렇고 저희 유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온천 일동 뭐 이런 데를 가보면 상당히 그 노후한 주택들이 많이 있고 해요. 그런데 이거를 다 그냥 밀어버리고 아까 이정훈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아파트를 짓는 방식의 도시재생 방식은 옳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는 사람들이 행복한 도시재생, 그거는 이제 문화가 좀 살아있는 그 도시재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경종을 울려주는 측면에서는 저는 또 의미가 있지 않은가 싶고 그래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우리가 좀 배울 것도 그 속에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정동영 의원께서 의원들의 수를 늘리고 세비를 깎자는 이른바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시하고 의원들 수 늘어나면 국민들이 따가운 시선이 올 것이니 세비를 깎자는 얘기인데 양당 이른바 거대 양당에서 이렇게 오셨는데 기득권이시라서 이거 협조 안 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아니 국민들이 지금 국회의원 늘리는 걸 용납하시겠습니까? 현재도 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절대 불가능한 것이고 소수 정당이 득표율 가지고 의석을 배분하는 그 배분해서 본인들이 이득을 얻고자 하는 꼼수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말은 포장한 개혁이라고 표장하지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소수당의 거꾸로 횡포라고 봅니다. 아니 국민이 정동영 의원이 들으면 되게 국민이 국회의원 수 줄이라고 하는데 국회의원을 330명으로 늘리라고 하면 만약에 줄이진 않고요. 지금 어쨌든 정확하게 비례로 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공약으로도 떠올랐는데 우리 조승래 의원이 보시기에는 이 취지는 좀 살려야 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어렵다고 보시나요? 예, 사실은 이제 그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을 뽑는 행위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는 또 선거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그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그걸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네. 근데 그 방식이 어떤 방식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답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되게 너무 지금 지지부진해지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예. 저는 그 비례대표를 좀 확대하는 방안은 저는 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것이 그냥 중앙에다가 명부 하나 두고서 쭉 확대하는 방식은 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고 그 일종의 그 지역 비례성 같은 개념으로 한다면 네. 말하자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하원과 상원이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만약에 이제 우리 민주당이 그래서 200명 지역, 100명 비례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요 100명에 대한 비례대표를 번역으로 하게 되면 충청권에 한 11분 정도가 10분에 11분 정도가 아마 비례대표로 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비례성과 대표성 문제, 야 3당이 주장하고 있는 그것도 많이 보완을 하면서 실제로 이제 또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걸 좀 덜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닌가 싶어서 민주당은 이제 그렇게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지역에 이것도 핫한 이슈로 여전히 또 잔불이 있습니다. 김소연 시의원 사태인데 뭐 일단락이 됐다고 보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전시당 차원에서는 어떻게 다 정리가 된 겁니까? 이제 일단은 뭐 김소연 시의원이 제기했던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제기는 어쨌든 뭐 지방선거 과정에서 뭐 이런 금품 요구하는 등의 이제 문제가 있었다라는 문제 지적이 있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했고 그래서 지금 뭐 2명이 구속돼서 어쨌든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미 진행 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대전시당 차원에서는 관련자들에 대해서 이미 다 제명 등의 징계 조치를 다 취했고요. 기타 이제 다른 문제 제기들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제대로 확인이 안 된 부분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일방적인 주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또한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정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렇게 어쨌든 불미스러운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대전시당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대전 시민께 정말 송구한 마음이고요. 이런 일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전 시정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의 주태가 드러났다고 봅니다. 선거에서 금품이 오가고 공천 과정에서 또 선거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되는 건 아주 부패한 집단이라고 저는 볼 수 없습니다. 뭐 조승래 의원 시당 위원장이시라 사과는 했습니다만 조승래 의원 지역이 아니시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 시당 공천을 주도했던 시당 위원장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시당 위원장 밑에 있던 핵심 참모들이 김소연 시의원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선거 동안 이런 것들이 얼마나 부패한 조직인지 이번에 드러난 것이고요. 이것이 김소연 시의원의 개인 문제는 아니라고 볼 겁니다. 그런 것들이 민주당 내에 만연했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거는 너무 좀 과하신 말씀 같은데요. 그래서 이건 한번 제대로 좀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뭐 이미 공소시효도 지났고 그래서 쌍방간 뭐 결국 재판하게 되는 상황이 될 텐데 저는 젊은 정치인이 굉장히 큰 용기를 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그냥 덮고 갈 수도 있는데 본인이 여러 가지 여당이면서도 불리한 상황에서도 결국 이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이런 상황을 알리게 됐는데 이에 대해서 저는 대전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응원해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시는 공천 과정에서 선거 과정에서 금품이 오고 가는 이런 사태들이 더 이상 정치 현장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패한 조직이다라는 말씀은 저는 동감할 수 없고요.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일부의 일탈이나 일부의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게 뭐 전체의 문제로 그걸 일반화해서 민주당이 부패한 조직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건 정말로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이고요. 그건 좀 과하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분이 평소에는 또 친할 땐 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설전이 날카롭습니다. 다선이시라서 세비는 초선이신데 더 많이 받습니까? 그렇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예. 그거 합당한 겁니까? 호봉을 인정을 좀 해드려야 될 텐데. 네. 아니 국회의원이 지역구의 대표성이 똑같은데 네. 다선이라고 세비를 더 주면 근데 호봉이 많으셔서. 그건 지역구민에 대한 차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도 굉장히 핫한 설전이 오간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조성래 의원, 이장우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시각각 두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 지역 화재 안전에 왜 이렇게 취약한 것일까? 대형 화재를 막을 방도는 무엇일까? 집중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눠주실 세 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방청의 조현문 언론소통계장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 대전 MBC의 조명아 기자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성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의 김광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화면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호텔 지하에서 피어오른 검은 연기로 주변이 금세 암흑으로 변합니다. 곧 시뻘건 불길이 치솟아 차량까지 집어삼키자 놀란 시민들이 주차된 차를 타고 달아납니다. 맞은편에서는 21층 높이의 건물 전체를 새까만 연기 기둥이 휘감는 등 천안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특급 호텔의 화재 모습이 방범용 CCTV에 고스란히 잡혔습니다. 불이 난 세종 트리쉐이드 신축 공사장. 화재가 발생한 지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이 난 곳으로 추정되는 상가동에서는 검은 연기가 멈출 줄 모릅니다. 화재의 여파로 보시는 것처럼 매캐한 연기가 반나절 이상 계속됐습니다. 화재 직전 공사장에서는 세대마다 벽돌을 쌓는 작업과 단열재를 붙이는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조져가고 이제 저희가 이제 단열재라든가 이제 붙이시는 겁니다. 지하와 아파트 내부마다 스티로폼 등 단열재가 가득 쌓여 있어 화재 초기 진압에 실패했고 완전 진화에도 6시간 반이나 걸렸습니다. 이거 어떡하냐. 불이 난 곳은 대전시 서구 관저동 다목적 체육관 건립 공사장이었습니다. 화재 현장에 검붉은 불기둥이 솟구쳤고 화염에서 뿜어져 나온 열기가 주변 주택가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200m 정도 떨어진 곳인데도 얼굴이 이렇게 뜨거울 정도로 이렇게 열기가 확 느껴졌고요. 5층 높이의 공사장을 삽시간에 집어삼킨 천안 차암초등학교 화재. 불과 10여 미터 옆에서 학생과 교사, 교직원 등 900여 명이 수업을 하고 있어 하마터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이번 불은 용접 작업에서 튄 불티가 단열재에 옮겨 붙은 게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공사를 발주한 교육청은 현장 측에 화재 예방 조치를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이제 우리 현장은 늘 가지 작업할 때는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재 같은 거 주의하고 자재 좀 정리하라 그러고 주변 정리하면서 작업시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화면만 봐도 정말 끔찍한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 대전, 세종, 충남 지역에서 각각 이렇게 대형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일단 화재 예방과 관리에 분명히 문제점이 있어 보이고요. 총론적으로 이렇게 대형 화재가 발생하는 원인이 뭘까요? 예, 우선 뭐 시공사의 그 부주의한 인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안전불감증이죠. 아까 화면에서 나왔듯이 용접 작업은 반드시 그게 불크가 튀기 때문에 가림막이나 이런 거를 확실하게 하고 주변에 소화기나 소화 장치들을 설치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시공사 측에서 그게 좀 부실했고 또 하나 이제 관리 감독자가 현장을 수시로 순회하면서 작업자들의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게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그 용접 작업은 특성상 이게 옮겨 다니면서 작업을 많이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는 화재에 대한 그 안전 장치를 하는데 옮겨 다녔을 때 이제 작업자들이 좀 번거롭고 귀찮기 때문에 해이해지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사실은 이제 화재 원인으로 많이 발생이 되겠죠. 초기에는 그래도 완벽하게 하는데 예. 그거는 결국 시공사 측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잘해야 되는데 예. 중간에 풀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조 계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또 잘 아시다시피 공사 현장은 그 아직 완공되지 않은 건축물로 방화구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방 시설이 또한 없고 수직과 수평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연소 확대되는 경향이 큽니다. 따라서 그 또한 유독가스를 다량으로 포함한 연기가 상층으로 급속하게 확대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인명 피해가 따릅니다. 화재 상황 전파도 늦어서 그 또한 그 위험이 매우 크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공사를 하고 있는 데는 더 취약할 수도 있군요. 맞습니다. 네, 완성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나저나 이 세종시 주상복합 아파트하고 천안의 초등학교 화재는 시공 건설사가 같아요. 그렇다면 그야말로 이 시공사에서 얼마나 이 화재 안전 쪽에 관리를 소홀히 했느냐. 그야말로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이 정황 증거로 나타나게 됐는데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원래 이 시공사가 이런 거는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시공사가 이제 처음에 어떤 입찰이나 단가 면에서 좀 낮추기 위해서 실제로는 그 관리 감독자를 철저하게 이렇게 배치해야 된다는 네. 해야 되고 특히 용접 작업은 작업자가 그 안전 보호 장비를 앞에 착용하기 때문에 실제 그 작업에만 몰두하기 때문에 불티가 옆으로 튀는 거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작업을 할 때 주변에 가연물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어떤 감시자가 배치를 해야 되는데 예. 그러다 보면 그것도 하나의 인건비 상승의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철저히 못했던 게 아마 원인인 거로 좀 파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 조금 돈 아끼려다가 예. 이렇게 큰 화재. 예, 이 그렇습니다. 시공사로서도 뭐 명예실추는 물론이고 관련된 그렇죠.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향후에 일어나는 건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아, 예. 대부분 이제 업체들이 그렇게를 안 씁니다. 예. 관련 아까 보니까 뭐 관련 교육청에서도 이거 미리미리 조심해라고 이렇게 경고도 줬던 모양인데도 관련 이제 소방기관에서도 체크하지 않습니까? 저희 소방기관에서도 공사장 공사장 그 현장에서 용접 불티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소화기를 배치하고 기본 소방 시설을 설치해서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시공사라든지 이런 그 시설 업체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해줬으면 합니다. 그럼요. 특히 이제 이번 두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쨌건 시공사가 큰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관저동 건은 아직 화재 원인이 안 나와 있죠. 네, 이제 관저동 화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국가수 이제 과학수사대가 이렇게 점검을 하고 이제 경찰과 소방이 합동 감식도 진행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이제 뭐 종결이 됐는데 네. 이제 뭐 단락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용접을 화재가 발생한 곳에서 이제 했다거나 이런 정황 증거가 없어서 정확하게 이제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채 지금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 부분도 네네. 사실은 국민들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아 네네. 보입니다.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지난해 말에 행정안전부에서 각 지역의 지역 안전 지수를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예. 우리 대전과 세종 지역이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정말 행정수도 복합도시로서 많은 그 자존심이 있는 우리 세종시에서 4년 연속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는데 이게 이유가 뭘까요? 글쎄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요. 예. 일단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 세종시의 경우에는 그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일단 그 주택 건설이나 건축이 굉장히 활발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가장 취약한 게 보통 우리가 드라이비트 공법이라고 해가지고
가연성 외장재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격이 저렴하고 시공이 아주 쉽기 때문에 그걸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어떤 용접 불티에서 가연물로 이렇게 옮겨붙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크고요. 예. 그리고 이제 대전시에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공사 현장에서도 많이 발생하지만 아무래도 그 시민 의식이겠죠. 그 시민들의 그 안전 불감증 이런 거를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뭐 홍보 교육이나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해가지고 좀 화재에 대한 그런 어떤 경각심을 우리가 일으켜야 될까라고 보는 게 있습니다. 세종시는 이제 계속 만들어가는 도시니까 예, 좀 이해가 되는데 예. 대전 지역도 몇 가지가 지금 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완성돼서 커가는 도시긴 한데요. 이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대전 쪽은. 조 계장님이 바라보시는 이게 또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기 말이에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그 화재 안전 지수는 그 인구 1만 명당 그 사망자, 화재 발생 빈도 등을 이제 종합해서 산출됩니다. 전국 시도 간 그 상대적인 평가로 수치하는 것으로 그 세종과 대전이 화재 안전 지수가 낮은 것은 그 도시 개발 단계에 있고 대전 같은 경우에는 그 도시 형성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취약한 요인들이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2018년도 자료에 따르면은 세종은 10,000명당 0.1명, 대전은 0.08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그 화재는 세종과 대전이 중간 정도이지만은 사망자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로 나타나 앞으로 예방과 주의가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조 기자님이 보시기에 네. 이 정도의 이유가 좀 수긍이 되시나요? 일단 세종 쪽은 약간 이해가 되는데. 네, 세종 쪽은 좀 이해가 되고 이제 세종에서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제 소방관 인력 수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소방관들은 3교대를 하지만 저희가 이제 취재를 했을 때 세종 소방본부는 이제 3교대를 못 하는 한 2.5교대를 하는 실정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구조 건수라던가 이런 것들도 좀 낮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빠르게 인프라 확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특히 이제 그 사망자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세종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 인프라도 지금 지수가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화재 안전지수를 할 때 이제 경감 지표라고 해서 이제 그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평가 항목이 있는데 뭐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세종은 굉장히 뭐 병원도 없고 소방관 인력도 부족하다 보니까 보완이 안 돼서 이렇게 안전지수가 낮게 나오는 그런 형태를 보였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좀 새로 생기고 있는 도시이긴 하지만 빠른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확실히 보완되고 보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나온 지역인데 특히 세종시가 화재에 취약한 이유가 세종시에 지어진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거의 두 곳 가운데 한 곳이 불에 타기 쉬운 가연성 재료로 지어졌다. 이것을 이렇게 지적되고 있는데 실제 맞는 얘기인지 또 왜 이렇게 그런 쪽으로 재료가 지어졌는지요? 네, 맞습니다. 그거 2015년 의정부 그 화재 참사 이후에 보통 한 그 10월 달에 이제 많이 그 소방법도 바뀌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에 2012년도에서 15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좀 많이 지었습니다. 주택이나 이런 게. 그 당시에는 어떤 법이나 이런 게 좀 허술해가지고 그 외장재,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외장재의 가연성 드라이비트 공법을 많이 시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화재에 취약한 게 좀 노출이 많이 되겠죠. 그 뒤에는 물론 이제 관련 법이 좀 제정돼가지고 6층 이상 건축물과 뭐 이런 거에는 외장재의 드라이비트 공법을 사용을 할 수 없게 돼 있는데요. 아무튼 뭐 요즘도 많이 지어지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5층, 6층 이하는 지금도 그런 법의 규제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화재의 취약성이 많이 노출돼 있죠. 근데 지금 6층이라고 특정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시청자들께서 보시기에는 아니 불이 그렇게 위험하고 잘 나면 6층이 아니라 뭐 1층부터 혹은 3층 이상이라도 이렇게 규제를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 나올 법한데 실제 소방법 개정 움직임 또 관련된 건축법 개정 움직임이 있습니까? 조 기자님? 소방법 개정은 전 화재 이후 저희들이 그 미비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국회에 법률 개정을 요구해 있고요. 법이 아직 개정은 안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3층 이상 그 건축물과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필로티 주차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떼 있는 기둥으로 거죠? 돼 있는 거. 그렇습니다. 예. 그 필로티 주차장에 대한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드라이비트 공법을 사용을
지금 못하게 되는 그런 법이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고 그러니까 계류 중인 거지 통과가 안 된 거죠, 그렇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그게 이제 국토부하고 소방청에서는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네. 아직까지 이제 그게 통과가 된까지는 아닙니다. 근데 제천 참사가 일어난 지가 벌써 횟수가 2017년 말이거든요. 네, 그렇죠. 1년 넘게 훨씬 지났죠. 넘었는데도 네. 아직도 통과가 안 됐다는 게 국회의원들께서 정말로 제대로 일을 빨리 처리할 건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이거 참 걱정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은요 여러 가지 이제 이해가 상충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이제 강화하면은 강화할수록 이제 업체 측이나 업자나 시공자 또는 이제 주인 이런 분들은 굉장히 좀 시공비 단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이렇게 서로 상충되는 거죠. 이해 상충. 아니 뭐 그렇더라도 사실 사람의 생명과 재산보다 더 소중한 거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맞습니다. 네. 이게 법 개정까지 가기 전에도 이제 저희가 이전에 한번 실험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단열재로 쓸 때 지금은 이제 그 굉장히 타기 쉬운 이제 자재로 쓰기 때문에 이게 좀 드라이비트 공법이 문제인데 저는 드라이비트 공법 자체도 문제지만 이제 뭐 난연성 이제 단열재를 쓴다던가 준불연재인 글라스울 같은 것을 이제 그 단열재로 사용하게 되면 드라이비트 공법이라도 지금과 같은 대형 참사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법 개정까지 가면 좋겠지만 그 전 단계로서 시공업체에서 이런 부분들 좀 신경을 쓰면 좀 이제 화재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좀 네네. 용어는 어렵습니다. 네네. 난연성. 난연성. 예, 네. 그다음에 하신 말씀은 이제 뭐 난연성 자재 중에 난연성 이제 스티로폼이 있고요. 그다음에 준불연재인 분리 안 난다는 말이고요. 예, 그거는. 저희가 이걸 태워봤는데요. 이제 가연성인 거는 뭐 한 1분 만에 이제 스티로폼이 전체가 그냥 번져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난연성 단열재를 쓰면은 가운데까지 아예 번지지를 않더라고요. 확실히 효과가 차이가 나는군요. 네, 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바꾸게 되면 역시 단가가 올라갈까요? 건축 단가가? 건축 단가가 올라가기는 하겠죠. 근데 안전을 위해서라면 어떻게 보면 비용보다는 좀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저는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드라이비트 공법 자체가 좀 이미 저렴한 공법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업체에서 좀 신경 써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조 기자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법 개정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지금 현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은 좀 해보자. 예, 확실히 효과가 이렇게 증명이 됐는데 말입니다. 그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그럼 그냥 속수무책으로 6층 이하들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그게 이제 제가 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서울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이 개정은 안 됐지만 서울시 자체에서 어떤 조례나 이런 거로 위해 가지고 3층 이상 아까 말씀드렸지 3층 이상이나 필로티 주차장 이런 구조는 무조건 아까 준불연성 또는 뭐 이런 난연성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이제 어떤 공사업체에 내려보냈다는 거를 지금 확인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각 지자체 조례로도 그 정도는 규제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각 지자체별로 그거는 이제 자율적으로 법이라는 거는 사실은 게 통과하기가 그게 쉽지 않고요. 또 굉장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이전에 지자체나 소방 관련 소방 당국에서 그걸 먼저 권장 사항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빨리 지금 시행을 하는 게 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예. 소일구 애양강군 시다고 이렇게 큰 한 번 화재가 나면 얼마나 많은 사망 사고까지 있었고요. 시민들이 얼마나 걱정이 심하겠습니까? 뭐 그 시공사 자체도 이제 그 업을 계속하기가 어렵고요. 조 계장님, 그 관련 법안들을 만드는 과정에 소방관 처우 얘기도 계속 나오거든요. 한편으로는 소방 지휘 체계도 강화를 해야 되지만 아무리 강화를 해도 현재 인력과 이 아까 말하는 교대를 제대로 하기도 어렵다면 분명히 이 부분이 확충이 될 텐데 어떻습니까? 소방 인력 확충은 2017년부터 22년까지 그 2만 총원 계획에 의해서가 차질 없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2만 총원과 자연감소분이 충원이 된다면은 3교대 아니 나가서 4교대까지 차질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 현장 지휘 체계에서 또 소방계에 계시니까 어떤 점이 조금 더 개선이 돼야 될까요? 지금 저희들이 국가직 전환 그 관련 법령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은 그 법령 그 국회에서 법령 논의가 돼 가지고 차질 없이 통과됐으면은 하는 게 소방 현장에 있는 직원들의 바람입니다. 뭐 현장 직원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 이제 소방관들 정말 목숨을 걸고 불을 끄기 때문에 제대로 처우 개선해줘라. 그런 민심은 확실히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은데 말이 나온 김에 소방법에서 분명히 바뀌어야 될 몇 가지 개선 사항 어떤 게 있을까요, 교수님? 소방법에서는 뭐 실제로 바뀔 사항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건 몇 가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런 어떤
불연제를 사용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이제 법이 많이 바뀌고 특히 다중이용업소나 그 화재 취약지구 이런 데는 굉장히 법을 좀 강화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사망 사고가 많이 나는 게 다중이용업소 쪽인데 이런 쪽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좀 비상구를 폐쇄한다든지 이러한 그 중대 어떤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영업 정지라든지 이런 강력한 처벌이 좀 필요하고요. 지난번에 대전 제천 화재 참사가 그 비상구가 막혔었죠. 그런 게 대부분입니다. 적침을 해놔가지고 막상 사고가 났을 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철저히 좀 단속을 통해 가지고 뭐 단속이지만 또 교육과 홍보 이런 걸 통해서 그거를 좀 없앨 수 있고 없애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민간 우리 그 소방 그렇게 어떤 점검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업체들도 좀 강화를 좀 시켜야 됩니다. 형식적인 어떤 점검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이 부분도 짚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건물을 발주를 할 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종합건설 면허를 가진 그런 업체가 이제 원청이 돼서 발주를 하고 나머지 그런 이렇게 좀 밑에 하위에 있는 그런 시공들 같은 경우는 하청업체에게 주는 형태로 많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소방 시설 공사업만큼은 이제 종합 건설 면허를 가진 원청이 하청을 주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저는 분리해서 발주하는 법안이 좀 강화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원청이 하청업체한테 이제 소방 시설을 설치하는 걸 시키게 되면 중간에서 어쨌든 이렇게 돈을 가져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홀해질 수 있는 고리가 있다는 얘기죠. 네, 원청에서 어쨌든 돈을 일부를 이제 갖고 그다음 하청에서 나머지 돈으로 이렇게 시공을 하기 때문에 건설에 드는 비용이 그대로 이제 소방 시설을 설치하는데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관급 공사 같은 경우는 소방 시설 공사업만큼은 분리해서 발주하는 게 많이 활성화됐지만 민간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렇게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분리 발주가 관급 공사뿐만 아니라 민간 공사까지도 확장돼야 된다라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소방 시설이 안전하고 이렇게 정말 돈 많이 들여서 공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군요. 법으로 보면 지을 때 안전하게 잘 져라 이거를 강제하는 건축법 개정이 돼야 되겠고요. 또 화재 안전 관리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잘해라. 놓치시면 안 된다 하는 소방법 개정. 법으로 보면 이 두 가지고요. 그러나 뭐 제도가 개정되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우리 사람들이 불을 내고 불을 또 끄고 나중에 또 그 화재에 대한 문제를 나중에 해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뭐 늘 나오는 얘기가 안전 불감증이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말해버리면 너무 또 두리뭉실하게 해서 우리가 어떤 점을 정말 인식하고 늘 화재 예방 마인드를 가져야 될까요, 교수님? 아무래도 뭐 안전 불감증이라는 거는 뭐 우리 말씀에 늘 나오는 말이지만 실제로 이제 평상시에 우리가 그 안전에 대한 그런 어떤 생각과 사고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그 소화기 사용법 이런 거를 좀 많이 익혀둬야 됩니다. 그게 평상시에는 우리가 화재가 안 났을 때는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막상 화재가 나면은 굉장히 우리가 당황을 하거든요. 소위 뭐 우리가 패닉 현상이 오게 되면은 소화기를 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 분말이라는 게 그냥 놔두면 나중에 굳어서 못 쓰잖아요. 근데 돌려서 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예전에는 그런 말이 많았는데요. 사실 요즘에는 거의 한 10년 정도까지도 크게 뭐 그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 좀 물론 관리를 잘 해야 되고요. 특히 가정에서 우리가 주방에서 화재가 좀 많이 납니다. 우리가 주택 화재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반드시 소화기 한 대 정도는 비치해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화기의 사용법 이런 거를 좀 반드시 익혀가지고 유사시에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전에 민방위 교육 가면 뭐 연습용 가지고 해보기도 했는데 가정주부나 학생이나 우리 대학생 정도가 되면 실제로 끌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연습하는 것도 좀 주민센터에서 뭐 한 달에 한 번이든 그렇죠. 2, 3개월에 한 번 실제 해볼 수 있는 걸 안 하면 머리로만 있지 실제 당황했을 때는 못 꺼낼 것 같아요. 맞습니다. 못 쓰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 대안으로요. 그 청정 소화기라고 해가지고 조그마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 스프레이식 소화기가 지금 개발이 돼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조그마한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아주 어린 아이가 아닌 이상은 아주 쉽게 소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초기 소화겠죠. 일단 화재라는 거는 번지면 소화기는 뭐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얼마든지 그 스프레이 소화기로도 그 소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방 옆에다가 거치를 해놓으면은 충분히 주부나
또는 뭐 아이들도 소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 정도는 뭐 한 개씩은 꼭 구비해 놓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화재 초기에 진압을 할 수 있는 그 이른바 골든타임이 뭐 5분에서 7분 사이에 확실히 잡아주면 되는데 이걸 놓치고 나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맞습니다. 번지게 되는 것이죠. 예, 예. 이런 대응을 잘할 수 있는 체계를 저희가 뭐 방송도 하고 있지만 우리 조 기장님 많이 좀 소통도 해주시고요. 예, 네. 참고로 소방청은 올해 화재 안전 무시 관행을 없애고 재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불합리한 규제 합리화를 역점에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시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는 하반기부터 피난시설, 방화구역 및 방화시설의 폐쇄 잠금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합니다. 예. 또한 재난약자 보호를 위해 가지고 영화관에서 피난 안내 영상을 상영할 때는 장애인을 위한 수화 언어, 폐쇄 자막 등 피난 안내 정보 제공을 의무화해서 다중이용업소의 방화, 원인 미상 등 업주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 보상금을 상향 조정하여 사회적 안전망도 강화합니다. 또한 기존 시설의 소급 적용 등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정부나 지자체가 예산을 보조하여 필수 소방 시설을 보강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소방 체계에 있어서 확실히 개선돼야 될 점 어떤 걸로 보십니까, 김 교수님? 앞서 우리 계장님도 말씀드렸는데요. 소방은 사실 이게 우리가 1992년 이후부터 광역 소방 체제라고 해가지고 소방직이 시도에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간의 균형 차이가 많이 나고요. 네. 인력 차이도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국가직으로 전환해야만이 비상시에 이렇게 체계가 일원화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 간의 균형적인 어떤 발전 그리고 전체적인 서비스를 좀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시급한 게 지금 논의는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되지는 않는데요. 소방이라는 거는 시도 간에 또는 지역 간의 균형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국가직이 전환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아우르는 게 좋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도 우리 조 기자가 현장에서 네, 네. 예, 보고 듣고 느낀 점을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다가오는 바가 많은데 네. 뭐 완전히 막을 수는 없겠지만 네, 사실 네, 네. 제로면 더욱더 좋죠. 네, 네, 그러나 네. 다시는 이와 같은 큰 화재 안 일어나도록 하려면 어떤 게 중요할까요? 네, 여기서 앞서 많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저는 이야기해 주시지 않은 부분 위주로 하면 네. 일단 공사장 화재 같은 경우 최근에 많이 나고 있는데 이제 사상자들을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안전 교육도 저는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트리쉐이드 화재 역시 굉장히 사상자 중에 중국인 교포들이 굉장히 중국인 이제 동포들이 많았던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지금 현재 현장에서는 그냥 그 해당 언어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통역을 해주는 형태로 아침마다 교육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알아본 바로는 노동부에 신청을 하면 이제 통역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까지도 좀 이제 안전 교육을 확실히 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주택용 소방 시설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예. 이제 소화기를 끄는 방법을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대부분의 단독 주택들은 아예 소방 시설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전시에서도 차츰 이제 조례로 제정을 해서 이런 주택용 소방 시설을 설치를 해준다고 하는데요. 그때까지 기다리시지 말고 예. 소화기나 뭐 안전벨 같이 간단한 거는 좀 설치를 하시면 훨씬 더 화재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전체적으로 말씀이 법도 바뀌어야 되고요. 그거를 운용하는 사람도 확실히 불조심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어렸을 적 표어가 생각이 납니다. 오늘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 밀착형 시사 토크쇼 노정렬의 시시각각 오늘도 우리 지역의 핫 이슈를 쉽고 친절하게 풀어드렸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